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임희정은 MBC 아나운서를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강의, 행사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겨울에 며칠 동안 임희정 아나운서라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연애설도 사건도 아닌 한 편의 글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임희정 아나운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서 시민기자 자격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한 건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오랜 시간 부모에 대해 침묵해왔다고 합니다. 글을 몰라 가정통신문 학부모 의견란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부모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 없는 부모를, 드라이브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일상의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없는 부모를 불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를 물어오는 질문 앞에서 그는 거짓과 참 그 어느 것도 아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한 자식의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모든 아들과 딸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누구에게도 좀처럼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부모님과 그런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한 후에야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감을 말하는 그녀를 통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부모의 삶도, 그 삶을 자신의 생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는 자식의 마음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0년 막노동은 왜 경력이 될 수 없을까? 이른해도 공사장 찾아가 나 좀 써달라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평생 막일을 하며 살았다. 그것은 직업도 아니었고 경력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돈도 되지 못했다. 그저 노동이었다. 회사에서는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고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오르지만 50년을 넘게 공사장에서 일한 아버지는 오를 직급도 호봉도 없었다. 50년 전도 지금도 그저 일당을 받고 공사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하는 노동자일 뿐이다. 아버지는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고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쓰러져서 잠들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저녁 8시가 넘으면 잠이 들었다. 일요일 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려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에 어쩔 수 없이 쉬었다. 아버지에게 휴일은 하늘만이 점쳐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래도 공사장에 나가 오늘은 공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짐을 다서 공사장을 향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탕을 치고 집에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날과 똑같이 지쳐 있었다. 자신이 하루 노동을 하지 못해 벌 수 없었던 일당 8만 원의 무게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지칠 무게와 맞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남들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고 온몸을 써서 일했으며 당연히 일찍 지칠 수밖에 없었다. 노동, 밥, 잠으로 이어지는 그 단순했던 반복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 순환 속에서 자식 3명이 자라났고 아내인 한 여자가 늙었다. 반복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사회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그 노동조차 주지 않는다. 아버지는 환갑을 지나 70이 넘었다. 이제 남은 건 더 이상 자신을 부르지 않는 공사장과 몸에 밴 부지런한 습관들이다. 아버지는 이제 노동을 할 곳이 없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 평생을 노동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노동 이외의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 습관들은 일이 없는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야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한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조차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온종일 집안 대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동네를 돌아다닌다. 아버지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평생 노동을 습관처럼 한 탓이다. 밥은 씹지도 않고 아주 빨리 단시간에 삼켜야 하며 몸은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무거운 것들을 등에 지어야 하며 팔과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그곳이 공사판이 아닌 집일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찰나의 순간들을 견디기 어렵다. 공사장에서 이고지었던 벽돌과 장비 대신 집안의 장롱과 냉장고를 등에 지고 옮겨 바닥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치운다. 넓지도 않은 18평 집 안을 활보하며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가구들을 옮긴다. 평생 공사장으로 출근했던 아버지는 이제 불러주는 곳이 없어 집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노동을 한다. 참으로 지독한 습관적인 노동들. 그 50년의 노동이 만들어낸 참혹한 습관들을 이른이 넘은 아버지의 몸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런데도 하루가 길다. 갈 곳이 없고 할 노동이 없다. 며칠 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집 앞에 단독주택 짓는 데 가서 말했다. 나 좀 써달라고. 대뜸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 이른이요 하니까 안 쓴다고, 이른은 안 쓴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 에라이 하고 집에 왔다. 내가 그랬다.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좀 써달라고. 그 한마디가 자꾸만 맴돌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50년 경력자인데 막노동의 50년 경력은 70이라는 나이만 남겼다. 나는 아버지의 나이가 70이라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다. 평생을 노동했고 노동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통할 뿐이다. 못난 딸은 늙은 아버지가 더 이상은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으면 싶다가도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면 무슨 노동이라도 하길 바라는 구차한 마음이 든다. 그 노동의 목적과 결과물인 딸은 이제 아버지에게 멋진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술도 사드릴 수 있지만 노동을 하게 해드릴 순 없는 노릇이다. 앙상한 아버지의 팔과 다리가,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살이, 냄새나는 몸뚱이와 거친 숨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귀가 그저 다 슬플 뿐이다. 마치 그것들이 아버지의 평생 노동의 결과인 것 같아서 애통할 뿐이다. 평생을 반복했던 아버지의 노동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진데. 그래서 70이 된 지금 그 누가 무엇이 아버지의 평생 노동을 보상해 줄까? 아버지의 노동으로 나는 맛있는 것을 먹었고 예쁜 옷을 입었고 공부를 했고 여행도 갔고 술도 마셨고 부끄럽게도 아버지의 그 노동을 원망하기도 했다. 참 못난 딸이다. 아버지는 3명의 자식이 갓난 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한 여자가 숙녀에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노동을 했는데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무얼 보상받았을까? 아버지에게 노동은 평생을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아빠가 많이 늙었다. 나는 아빠의 선명한 재산이다. 힘겹고 우직하게 쌓아온 아버지의 삶. 아빠는 소 같아. 아빠를 마주하고 밥을 먹는 내내 속으로 내뱉었던 말이었다. 아빠는 밥을 참 많이 먹었다. 빼빼 마른 체격에 비해 항상 산처럼 쌓인 밥을 2공기씩 먹었다. 숟가락 위에 뜬 밥도 항상 우뚝 솟아 있었고 아무리 큰 총각김치도 절대 잘라 먹는 법이 없었다. 보고 있으면 저게 과연 한 입에 다 들어갈까 싶어도 어느덧 입안에 털어놓고 이내 빈 숟가락으로 얼른 국을 떴다. 제대로 씹는 법도 없어 그 많은 밥과 반찬을 2-3번 만에 꿀꺽하고 삼켰다. 밥 한 공기를 먹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산처럼 쌓인 여물을 급히 삼키고 금세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할 소 같다고. 아빠가 항상 저렇게나 많이 그리고 빨리 밥을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가족과 일의 양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아주 가끔 아빠를 마주하고 밥을 먹을 때면 나는 항상 목이 메어 물만 삼켰다. 아빠는 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밥 먹었냐였고, 가끔 술 한 잔을 하고 전화를 할 때면 밥 많이 먹었냐였다. 취한 정도만큼 밥 뒤에 많이가 붙었다. 어쩌면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생의 목적이었을 아빠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렇게나 중요한 밥을 많이 챙겨 먹었음에도 가장 무거웠던 몸무게는 58kg. 아무리 많이 먹어도 노동의 양보다는 적었나 보다. 평생 온갖 땅에 수많은 집과 건물을 지었지만 아빠는 그 어디에도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했다. 소유는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가능했기에 가난했던 아빠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흔적 없는 공허한 노동만 반복했던 것일까? 아빠에게 땅은 그저 묻혀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막된 물음만 떠올랐다. 그렇게 평생을 밭 대신 공사장을 일구며 열심히 소처럼 일했다. 그런 아빠의 일을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짐작하고 헤아렸다. 서류 가방 대신 나는 들 수조차 없었던 망치와 톱, 못과 쇳덩어리 같은 무거운 연장이 가득했던 가방, 새 옷 대신 바래지고 낡은 작업복을 더 많이 사러 다녔던 모습. 집에 돌아와 그 작업복을 벗을 때면 널브러진 옷가지 주변으로 퍼지던 쇳가루와 흙덩어리에서 충분히 그리고 깊게 알아챌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할 일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 라며 막노동을 일의 막장으로 치부하는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였다. 그것은 아빠의 유일한 할 일이었다. 나는 한글을 떼고 나서부터 철이 들었다. 내가 글자를 쓰자 아빠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때도 경조사비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쓸 때도 나를 불렀다. 아빠의 손을 잡고 은행에 들어가 찾으실 때라고 적힌 하얀 종이를 꺼내 금액란에 10만 원이라고 적었고, 누군가의 경조사가 있을 때 아빠가 나에게 내민 하얀 봉투 위에 임동명 이름 석자를 썼다. 어린 나는 나의 이름보다 아빠의 이름 3글자를 쓸 때가 더 많았다. 초등학교 입학 후 가정통신문 학부모 의견란에도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서에도 열심히 글자를 썼다. 한글을 잘 모르는 부모 아래 나는 최대한 일찍 한글을 떼야 하는 자식이었다.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는 감정 다음으로 서럽다는 마음을 일찍이 알게 됐다. 자기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손이, 작고 마르고 구부정한 그 몸이, 여유와 편안이 없었던 그 마음이, 나는 서러웠고 아빠는 힘겨웠다. 사춘기도 방황도 투정도 나에겐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사달라고 조르는 것, 해달라고 칭얼대는 것, 아이의 언어, 청원의 말들, 사실 그것은 내가 부모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많이 생략했다. 아이가 말보다 침묵을, 요구보다 인내를 먼저 배웠다. 어린 나이에 어리광조차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힘겨운 부모의 삶을 일찍이 이해해버린 일은 참 슬프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나는 스스로 활기찼고 때때로 우울했다. 자라는 동안 아빠를 부정했고 다 자라고 나서야 인정했다. 서러운 만큼 부정하고 나니 어른이 됐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빠의 노동은 나를 정직하게 키워냈다. 바르게 살라는 훈계 한마디 없이 저절로 그 가르침을 배웠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나에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고 체득된 것이었다. 평생 첫 차를 타고 출근했던 아빠의 시작을 따라 나도 일찍이 학교에 등교했고 12년 내내 개근상을 받았다. 학교 가기 싫다는 투정 한 번, 지각 한 번 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개근상은 아빠의 상이다. 내가 본 것처럼 부지런히 회사를 출근했고 성실히 일했다. 아빠는 평생을 한 번도 요행을 바라거나 교만한 적이 없었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쌓았다. 나는 그 우직한 삶이 너무 대단한 걸 알기에 감히 아빠라는 글자 뒤에 형용할 단어를 찾아내지 못한다. 아빠는 아빠다. 아빠의 직업으로는 삶을 사는 게 아닌 살아내는 것이었다. 이제 안다.
이제 그 딸은 잘 자라 대학도 갔고 아나운서라는 꿈도 이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어렸을 땐 아빠의 태생이, 학력이, 직업이, 생김새가 다인 것만 같았는데 이제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나 잘 자라난 것으로 아빠의 노동은 증명됐다. 나는 땅이나 돈보다 더 선명한 아빠의 재산이다.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밥 많이 먹었냐? 밥을 묻는 것, 그 뒤에 많이를 붙이는 것. 아빠의 언어. 오늘은 많이가 2번 붙었다. 짐작컨대 많이 한 번에 대략 소주 1병, 오늘은 소주를 2병쯤 드셨나 보다. 네, 아빠. 밥 많이 먹었어요. 그래, 밥 많이 먹어라잉. 아빠를 마주하고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전화를 끊고 목이 메어 물 한 잔을 마셨다. 엄마는 엄마로 너무 오래 살았다. 나를 낳고 딸의 이름으로 살아온 엄마. 우리 엄마는 팔남매의 맏딸로 어렸을 때부터 순하디 순하다고 했다. 한자로 순할 순자에 큰 덕자, 순한 큰딸, 조순덕.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중학교 대신 집안일을, 고등학교 대신 밭일을 하며 어른이 되었다. 순한 엄마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다. 남편이 주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집안 살림을 했으며 하루 삼시세끼, 달에 90번, 지금까지 45,000번이 넘도록 쌀을 씻었다. 그 밥을 먹고 한 남자는 노동을 했고 세 아이들은 자라났다. 엄마는 자기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다. 순덕이. 6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대가 불렸을 텐데 엄마는 그때마다 볼이 빨개졌다고 한다. 왜 우리 엄마와 이모들은 순덕이, 숙자, 삼순이 이렇게 불렀을까? 가난에는 세련이 없는지 이름 지어준 외할아버지가 조금 야속하기도 하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엔가 엄마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곳에 조희정이라 적었다. 자신의 성과 딸의 이름을 붙여 엄마의 이름도 그렇다고 내 이름도 아닌 조희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했다. 엄마, 왜 조희정이라고 적어? 그냥 그렇게 적어. 누가 순대가 하고 부른 것도 아닌데 그때 엄마의 볼은 조금 붉었던 기억이 있다. 내가 가끔 장난으로 조순덕 여사님 하고 부르면 엄마 이름 부르지 마 하고 손사래를 쳤던 엄마. 엄마는 이름이 부끄러운 걸까? 순덕이로 살아온 삶이 붉은 걸까? 엄마가 순하지 않았다면, 큰딸이 아니었다면 무슨 이름이 지어졌을까? 엄마가 된 엄마는 자신의 이름 대신 딸의 이름으로 살았다. 희정엄마. 본인의 이름 석자를 지우고 얼굴에 화장을 지우고 젊음을 지우고 그렇게 자신을 지우며 엄마로 살아왔다. 그저 이름만 지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본인의 이름 석자 위에 덧대어진 엄마라는 이름은 여자 그리고 한 사람의 고유한 삶마저 지우게 한 것 같다. 엄마를 엄마로 만든 원인인 내가 괜스레 미안해진다. 나는 엄마의 이름을 한번 지어본다. 순덕이보다 좀 더 세련되고 누군가 불렀을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다. 어렸을 적 엄마가 가짜로 적었던 조희정. 언젠가 TV를 보다 예쁘다고 했던 여배우의 이름을 빌려 조가인. 그리고 내가 하나 지어본 외자 이름에 조은.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니까. 엄마는 이 중 어떤 이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까? 안 그래도 부끄러웠던 자신의 이름 석자 대신 그냥 희정엄마로 불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실까? 엄마는 엄마라고 이름 짓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어진 엄마라는 이름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내주었다. 그 이름값으로 평생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혼자 남편과 세 자식 총 4명분의 삶을 지불했다. 나는 안다. 아빠가 벌어온 돈만큼이나 엄마가 아낀 돈이 있었기에 그 4명분의 인생에 빚이 없었다. 조순덕.
나는 엄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본다. 엄마의 얼굴 대신 내 눈이 붉어진다. 이제 다 큰 딸은 엄마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지워주고 싶다. 희정엄마 대신 엄마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고 싶고 얼굴에 예쁜 화장을 해주고 젊음을 돌려주고 그렇게 자신을 부르며 조순덕 씨로 살게 해주고 싶다. 지금부터 그렇게 산다 해도 부족한 시간들이다. 엄마는 엄마로 너무 오래 살았다. 엄마의 10만 원. 버는 것 대신 아끼는 것으로 돈을 버는 엄마. 엄마는 카드를 쓰면 큰일이 나는 줄 아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엄마에게 카드는 카드다. 긁으면 빚쟁이가 되는 줄 안다.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평생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직접 손으로 건네고 잔돈을 챙겼던 엄마는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면 쭈뼛쭈뼛 어색해하고 잘못 찍히는 건 아닌지 더 찍히는 건 아닌지 걱정투성이다. 엄마, 카드로 계산해. 안 돼, 큰일 나. 현금 있어. 이걸로 내. 카드는 다음 생에 쓰는 걸로. 엄마에게 계산은 지폐로 가능한 일이지 카드로 되는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엄마는 큰 결심을 했다. 김치 냉장고를 사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적지 않은 가격에 몇 달을 고민하다 본인이 만드는 반찬 중 가장 양도 많고 중요한 김치를 위해 엄마는 큰 작정을 했다. 집 근처 매장에서 가격을 물어보니 그나마 저렴한 제품이 85만 원 남짓. 8만 원도 아니고 85만 원이라 엄마에게는 정말 큰 결의가 필요했다. 김치 냉장고가 너무 비싸다. 엄마, 이게 제일 싼 거야. 한 번 사면 평생 쓸 거잖아. 맨날 신김치만 먹을 거야? 걱정 말고 사. 아빠도 사라고 했잖아. 그치, 평생 쓸 거니까. 김치 넣을 데도 없는데, 그치? 사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였고 사지 못할 이유는 한 가지였다. 바로 돈. 85만 원. 시장에서 장을 볼 때 10,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엄마인데 85번을 벌벌 떨만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마다 김치를 보면서도 밤에 자기 전에도 김치 냉장고를 사야 되는 데를 중얼거리며 엄마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큰 맘 먹고 결국 엄마와 함께 김치 냉장고를 사러 매장에 갔다. 참 오래도 걸렸다. 엄마는 한 번 더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직원에게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계산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할부해드릴까요? 직원이 묻자 엄마는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신중하게 손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80만 원이에요. 이건 5만 원. 세어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뽑아와서 안 틀리고 맞을 거예요. 나도 세봤어요. 80장이야. 10,000원짜리 80장 돈 뭉치. 엄마는 김치냉장고를 사려고 아침 일찍 은행에 다녀오셨다. 80만 원을 찾아 손가방에 고이 넣어 매장까지 손에 꼭 쥐고 오셨다. 귀여운 엄마.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다면 수표로 끊어오셨을까? 카드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 다 뽑아오셨어요? 안 돼. 카드 안 돼요. 현찰로 해줘요. 어쩐지 엄마는 평소에 길거리를 걸을 때 내 손 잡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매장에 가는 동안 손가방을 꼭 쥐고는 앞만 보고 걸어가셨다. 김치냉장고를 사러 가는 날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은행에 들러 80만 원을 찾아 집에 와서 한 장 한 장 세보았을 엄마. 사려고 마음먹은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다. 한 번의 결정과 한 장의 카드면 될 것을. 그 후 여러 번의 설명과 설득 끝에 엄마는 이제 현금 인출기로 돈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가끔 체크카드도 쓰신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여전히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런데 돈 찾을 때 금액은 항상 10만 원이다. 그 이상 찾을 일은 김치냉장고 정도는 사줘야 가능한 일. 엄마의 통장에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일렬종대로 줄 맞춰 숫자들이 찍혀 있다. 엄마에게 제일 큰 돈은 10만 원이다. 가끔 내가 용돈 10만 원을 드리면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이고, 뭘 이렇게나 많이 줘 하신다. 기쁘다. 10만 원으로 생색낼 수 있어서. 엄마가 생을 살며 단 한 번이라도 걱정 없이 돈을 내어본 적이 있을까? 1,000원을 낼 때도, 10,000원을 낼 때도, 10만 원을 낼 때도 엄마는 매번 망설인다. 엄마에게 돈은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물건이었다.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노동값으로 받은 월급을 엄마에게 내밀 때면 엄마는 그 돈 뭉치를 받아들고 속으로 결심하셨을 것이다. 이 돈을 최대한 적게 그리고 오래 쓰리라. 엄마는 그 결심을 평생 실천하며 집안 살림을 하고 뒷바라지를 해왔다. 그런 결의가 없고서야 저렇게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밀 수 없다. 김치냉장고를 사려고 80만 원 돈 뭉치를 꺼내던 엄마의 느린 손짓과 굳은 입술, 비장한 표정을 나는 기억한다. 엄마는 버는 것 대신 아끼는 것으로 돈을 마련했다. 엄마가 아껴낸 돈은 아빠의 월급과 같다. 엄마는 오늘도 은행에서 10만 원을 찾아 가방에 넣고 10,000원, 10,000원 한 장씩 꺼내어 그 돈을 쪼개고 쪼개 천천히 쓸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나는 10,000원짜리를 두툼하게 찾아 엄마 손가방에 넣어드리고 싶다. 옷 주머니에도 넣고 서랍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넣어둘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채워드리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아끼지 않고 10,000원, 10,000원 마음껏 꺼내 쓰실 수 있게 가득가득 채워드리고 싶다. 엄마를 생각하면 나는 10,000원짜리가 많은 사람이고 싶다. 충분히 사랑받으면 결핍이 없어진다 했던가. 눈물도 웃음도 모두 부모님 덕분이었다. 나는 서럽게 우는데 선수다. 그 어떤 배우보다 더 서럽게 울 자신이 있다. 친구들은 내가 울면 왜 우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서럽게 우냐로 물었다. 모르겠다. 나는 한번 울음이 터지면 그 순간 우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참아왔던 것들이 터지는 거라 오랫동안 그리고 진짜 꺼이꺼이 서럽게 운다. 나는 삶이 슬픈 게 아니라 서러웠다. 여유가 없는 형편이 서러웠고 무지한 부모가 애통했고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내가 서글펐다. 눈치가 빨라 어리광조차 부리지 못하는 아이.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사달라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입을 틀어막은 아이. 해줘가 아니라 내가 할게라고 더 많이 말하는 아이. 어린 날의 나는 많이도 서러웠다. 어디에 부딪혀 상처가 나 아파도 갑자기 복받쳐 울고 TV나 영화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 부분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 울었다. 나는 울음에도 꼬투리가 필요했다.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내 삶이 서러워 우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다. 상처, TV, 영화에 핑계를 붙여 스스로 위안했다. 그래서 한번 울려면 작정하고 울어야 한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와의 만남이라던가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라던가 새벽 내 방에 혼자라던가 그렇게 오래된 친구 앞에서 술자리에서 혼자서 참 서럽게도 울었다. 나는 깨방정 떠는데 선수다. 그 어떤 개그우먼보다 더 잘 떨어볼 수 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내가 깨방정을 떨면 웃기다가 아니라 안 어울린다라고 했다. 나는 원래 잘 웃고 유쾌한 것이 좋고 우스갯소리 하는 게 좋은데 가벼운 날들보다 무거운 날들이 많아서 그런가 가끔씩 그 무게를 줄일 때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푼수를 떨어야 나갔고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기다고 하면 엄청 뿌듯한데 보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보다. 사실 나는 삶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야 했다. 매일 피곤해 지쳐 잠드는 아빠, 하루하루가 무료한 엄마. 그들에게 나는 생의 낙이 되어야 했다. 집안의 유일한 딸, 당차고 씩씩한 아이. 나는 그들의 기쁨이 되어 기쁘고 싶었다. 일부러 기뻐지는 건 감정이 아니라 척인가? 친구들은 그걸 눈치채서 안 어울린다고 했나? 비록 빈도는 적어도 깨방정 떠는 나도 나인데 가벼운 웃음이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었다. 내가 서러운 것은 부모님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가 명랑쾌활한 것도 부모님 덕분이었다. 충분히 사랑받으면 결핍이 없어진다 했던가. 나는 나의 결여가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졌음을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내가 완성됐음을 너무나 잘 알겠다. 나는 많이 사랑받았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노동했고,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해 나를 위해 밥을 지었다. 그 노동과 밥은 가난과 무지를 넘기 위한 부모의 피나는 노력이었다. 그런데 지나온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부모가 아니라 나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자랐다. 혼자 크고 혼자 이뤘다 느꼈다. 부모는 걸림돌이 아니다. 걸림돌은 내가 주워오는 것이다. 돌멩이는 허이허이 던져버려야지 주머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다. 무겁고 힘들고 무엇보다 나를 축 처지게 한다. 아빠는 어렸을 적 나를 뽀동이라고 불렀다. 퇴근 후 돌아오면 우리 뽀동이 주려고 아이스크림 사왔다 했다. 나는 그 애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빠는 나를 항상 그렇게 불렀다. 그럼 엄마도 옆에서 아빠를 따라 나를 뽀동이라고 불렀다. 뽀동아 뽀동아 부르는 그 말은 넘치는 사랑이었다. 부모의 뽀동한 사랑으로 나는 잘 자랐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뭐였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괜찮게 만들었다. 다 괜찮아지려고 아빠와 엄마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다 괜찮아졌다. 대학생 때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에게 엄마는 대뜸 밥 먹었어? 물었다. 안 먹었다고 하자 조금만 기다리라며 뚝딱 김치찌개를 끓여 친구와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었다. 김치밖에 없는데 그냥 먹어. 정말 김치밖에 없었다. 배추김치와 갓김치, 깍두기, 김치볶음, 김치를 넣은 찌개까지. 그런데 초딩 입맛 내 친구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다. 친구를 배웅하는 길, 그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일 때문에 엄청 바빠서 맨날 뭐 시켜주거나 가끔 밥 해줄 때 스팸밖에 안 구워주거든. 그래서 내가 초딩 입맛이야. 맨날 스팸만 먹어서. 문득 멋진 정장을 입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학교 앞으로 친구를 데리러 왔던 친구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친구가 부러워 집에 와 엄마에게 괜히 투정을 부렸었다. 나의 못난 질투가 왜 엄마를 향한 투정으로 바뀌었는지, 친구의 스팸 고백으로 그 질투는 싹 다 없어졌다. 김치밖에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 엄마의 반찬과 스팸밖에 구워주지 못하는 친구 엄마의 반찬은 똑같이 맛있는 것이다. 김치가 가난한 반찬이고 스팸이 비싼 반찬이 절대 아니다. 친구가 김치를 질투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듯 나도 친구의 스팸 반찬 또한 맛있게 같이 먹어야 한다. 우리 엄마의 김치와 친구 엄마의 스팸을 비교하며 내가 서럽게 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러운 나의 눈물도 깨방정을 떠는 나의 웃음도 모두 다 부모님 덕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깨방정을 떨고 대신 서럽게 울지는 않기로 다짐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나에게 뽀동이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기에 나는 더 이상 삶이 서럽지 않다. 이제 어디에 부딪혀 눈물이 나도 그 상처가 아파 우는 것이고 TV나 영화를 보다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이 슬퍼온다. 그것들은 이제 내 핑계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서럽지 않다. 그렇다. 충분히 사랑받으면 결핍은 없어진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줄 알았던 지난 내 삶은 알고 보니 부모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날들이었다. 이제 나는 깨방정을 떨며 김치도 스팸 반찬도 다 맛있게 먹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부분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